예, 먼지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좀 뜬금없지만 차차 이제 왜 어떤 의미인지는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이제 여기 이번에 이제 발표를 이제 이해한 선생님이 작년에 부탁하신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진짜 몇 가지 이유로 이제 발표를 맡았는데 하나는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다. 1년이나 남았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니까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시에 제가 이제 동시대라는 거, 컨템포러리라는 거에 대한 글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문학에서 이제 어떤 시대 구분을 할 때 컨템포러리가 되게 모순적인 그런 어떤 개념인데 그 개념을 어떻게 해소하고 새로운 그런 어떤 문학 장르의 발달을 좀 고민해 보자 그런 글을 써서 이제 가을에 나올 예정인데 그것도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 이제 괜찮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시간은 정말 1년은 금방 가고 그 다음에 컨템포러리 그렇게 쓰고 나니까 동시대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을 준비하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기 이제 미학회에 와서 이제 문학이론을 발표를 하는데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이론이니까 이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대학원 때 문학 영문학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 사실 이론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이론을 좀 다시 복귀하고 좀 소개도 하고 그런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글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저한테도 되게 문학 얘기가 조금 들어가는데 저한테도 좀 어색한 얘기.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이제 문학 연구를 하면서 사실은 다루지 않았던 문학 이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초반에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제가 요새 이제 좀 연구하고 있는 포스트 휴머니즘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 일단은 그렇게 좀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예, 그래도 미학회니까 제가 이제 시작할 때 문학 하는 것보다 이제 미술 비평가 얘기를 좀 꺼내서 하는 게 좀 분위기에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단토 얘기를 조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단토가 이제 84년에 예술의 죽음이라는 여기 죽음은 여기서 Death of Art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 써갖고 이제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97년에 이제 이 책 After the End of Art라는 책을 쓰면서 그때를 복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단토가 이제 처음에 예술의 죽음이라고 84년에 얘기를 했지만 그 근본은 60년대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의 시작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한 비평가가 지금 예술가의 유일한 역할은 예술의 본질 그 자체를 탐구하는 것이다라고 60년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토에게는 이게 예술이 내가 뭐지? 내가 왜 예술이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과 똑같고 그럼으로써 그 이전의 예술과는 정말 다른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예술의 죽음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60년대 보면은 이제 문학에서도 그렇고 사회학적으로 그렇고 이때가 이제 일종의 정체성 문제가 아이덴티티 폴리틱스가 이제 시작된 시기고 그래서 예술 자체도 그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입장에서 이제 예술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9년에 그렇게 하고 한 20년 지난 다음에 84년에 그래서 예술이 죽었다, 예술의 죽음이라는 글을 쓰고 근데 이제 97년에 이제 다시 이제 After the End of Art에서 다시 그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오해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종의 이제 설명을 합니다. 분명 죽음이란 말로 의미하는 것처럼 더 이상 예술이 없을 거라고 내가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내 생각은 이제 어떤 예술이라도 이야기의 흐름상 이게 좀 번역이 좀 제가 급하게 해서 그런데 이전에 어떤 이야기의 흐름이 있다면 그 다음 단계가 예측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음 단계의 예술은 이런 예술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제 예술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끝을 마주한 거는 그 이야기, 서사이지 그 서사의 주제, 예술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일종의 변명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단토가 여기서 얘기하는 서사는 6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함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끝났다고 하는 모더니즘 혹은 형식주의의 그런 어떤 종말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단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단토는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한 30년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예술에서 그렇게 했지만 예술뿐만 아니라 문학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존 바스라는 이제 포스트 휴먼 작가이자 그다음 소설가이자 그다음에 비평가인데
이 사람은 이제 1967년에 소진의 문학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진의 문학이라는 거는 뭔가가 소진됐어. 예술적 가능성이 소진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예술이 이렇게 더 소진돼 갖고 새로운 게 나올 수 없을 것 같아라고 이제 고민을 하는 그런 글을 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제목만 읽고, 사실은 소진의 문학을 제목만 읽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 바스라는 작가가, 포스트모던 작가가 문학이 끝났다고 얘기하는구나라고 했는데, 사실은 바스는 이제 또 80년대 단토랑 비슷하게 좀 변명을 합니다. 내가 생각한 건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재생의 문학이라는 글에 쓰는데, 기본적으로 67년에 이제 소진의 문학이라고 얘기하면서 단토가 하고자 했던 거는 어떤 예술의 형식 아니면 예술의 서사, 아까 얘기했던 모더니즘의 그런 서사가 끝났을 때, 그 서사가 끝났을 때 그거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그래서 마치 새로운 것이 불가능한데 마치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기술적으로 최신인 예술가, 이제 바스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보레스를 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최신인 예술가는 최후의 상태를 기술적으로 주제적으로 고찰하고 다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후가 왔는데 이 상태 자체에 대한, 최후 상태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는 작가들이 드러난 거니까, 최후가 왔는데 최후가 아니야. 그래서 뭔가 이걸 극복하고 뭔가를 할 수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최후라고 받아들이고 그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작가들이 등장하는 게 포스트모더니즘의 시작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소진의 문학이라는 거는 소진의 문학적인 그런 어떤 서사가 소진됐을 때 무언가 새로운 문학으로, 무언가 다른 그 소진 자체를 다룸으로써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학들이 사실은 그 60년대 이후에 한 20년 넘게 포스트 모더니즘 작가들이 등장하면서 그런 문학들을 재생의 문학이라고 이제 바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재생의 문학을 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뭘 했냐 그랬을 때, 이상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작가들은 자신도 포함하겠죠. 자신의 20세기 모더니스트 부모들이나 모더니스트 이전의 19세기 조부모들을 단순히 거부하지도 모방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이전의 세대 포스트 모더니즘 작가들이 마치 이전 세대를 다 거부하고 무조건 새로운 걸 창조해 근데 사실은 그건 불가능했죠. 문학 자체의 그런 어떤 가능성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대신 이제 바스가 얘기하는 거는 이전 시대에 뭐가 있었는데 그걸 자유롭게 이렇게 끌고 와서 자유롭게 조합하고, 우리가 보통 포스트 모더니즘 할 때 콜라지를 많이 얘기하는데, 아니면 패스티치를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조합해서 그 이전 시대의 여러 것을 조합해서 만드는 그런 어떤 뭔가 전통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자유로움, 그리고 그 자유로움이 사실은 소진됐다는 그런 어떤 죽음에서 나오는 자유로움이다, 이렇게 깊은 인식을 하면서 그런 재생의 문학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또 한 10년이 십몇 년이 지나고 90년대에 단토가 아까 책을 썼던 때와 비슷하게 이제 30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제 바스가 예술의 상태라는 글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술의 상태에서 주로 하는 얘기는 90년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이 작가들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글로 쓰는, 타자기로 쓰는 게 아니라 워드 프로세서를 이제 갖고 쓰는 작가들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출판도 기존의 그런 책으로 출판하는 게 아니라 CD나 하이퍼텍스트나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고 뭔가 다른 매체의 그런 어떤 변화로 인해서 소설 자체도 엄청나게 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이제 소설의 죽음이라는 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런 소설 장르는 더 이상 이제 서사 장르는 가능하지 않다, 이런 새로운 시대라고 얘기했는데, 바스가 보기에는 아니다. 왜냐하면 소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특징, 그러니까 서사를 중심으로 하는, 왜냐하면 하이퍼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서사가 되게 횡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그런 서사가 불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바스는 여전히 우리는 독자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 기승전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원하고, 그런 소설을 여전히 원하기 때문에 소설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서사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읽는 것은 출판물, 종이로 된 게 가장 적절하다. 왜냐하면 CD나 하이퍼텍스트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소설이 그래도 우리가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스는 이제 약간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하이퍼텍스트나 CD 같은 게 일종의 인터미디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한 미디어에서 한 매체에서 다른 매체로 넘어가는 그런 중간 단계에 있고, 이거를 잘 파악하면은 사실은 소설이 인터미디어의 그런 특징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어떤 아니면 조금 다른 장르로 다른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앞에 단토도 이제 그 97년에 글을 쓰면서 비슷한 기대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술이 이렇게 다양해지고 포스트모던 등장하면서 그랬을 때 그게 어떤 정치적 다양성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 지난 30년을 복귀하면서 두 사람 다 뭔가 우리가 뭔가 성과를 했고 모더니즘이 끝났고 포스트모더니즘이 됐었고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그런 어떤 가능성이 향후 30년 동안 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90년대는 그런 희망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런 얘기하고 그렇지만 단토가 썼던 97년 여기 96년 그때 제가 대학원을 시작했던 세대라서 되게 희망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약간 이상해졌죠. 절망적으로 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시대가 진짜 바뀌었구나. 90년대까지의 그런 어떤 희망적인 시대. 저희 한국에서는 또 96년, 97년 이쪽이 IMF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완전히 시대가 달라지는 시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 60년대, 90년대, 60년대부터 90년대 30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2020년대 현재 30년 요 두 세대로 우리가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첫 30년과 이 90년대 이후의 30년을 좀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구분을 그렇게 할 때 도대체 뭐 어떤 뭐 일종의 화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화두로 먼지라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번 1차 뭐 1030년은 이제 제가 이제 먼지를 털어내며라는 이제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이렇게 자료실이죠. 일종의 뭐 아카이브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도서관 지하에 가면 있는 그런 어떤 각종 이렇게 자료들 막 있는데 첫 30년은 사실은 요거에 대한 어떤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여기 로랑바스 책을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이 좀 특이하게 제 책이에요. 이게 이 책도 사실은 97년에 번역이 됐더라고 김영식 씨가. 텍스트의 즐거움인데 사실은 그 90년대 그 포스트모더니즘이나 어떤 이론을 공부했던 그런 어떤 영문과 대학원생으로서 가장 먼저 접하는 글이 바르트의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바르트의 글을 접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네오따르도 있고 데리다도 있고 뭐 각가지 그런 어떤 이론가들을 막 푸코 하면서 근데 바르트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책을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딱 펼쳤을 때는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르트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공부했던 그런 문학 이론들을 쭉 섭렵해서 거기에 대한 글을 써야지라고 했는데 책을 딱 폈는데 이게 책이 정말 오래됐거든요. 제가 뭐 97년에 산 거니까 먼지가 펑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먼지 나는 책을 내가 이렇게 툭툭 털어갖고 다시 이제 글을 쓰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뭔가 이게 이론에 대한 것보다는 먼지에 대한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지라는 글을 화두로 어떻게 초반 30년을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일종의 섹션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르트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영향을 줬지만 여기 제가 인용한 것처럼 바르트는 저자는 책을 부양하는 존재로서 마치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서처럼 자신의 작품과 선행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언어는 인간이 아닌 주어를 알 뿐이라는 바르트의 말을 수용한다면 언어의 자손들도 서로에게 그저 옆자리를 채우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무정한 친족 관계에서 저자라는 아버지의 자리는 없다. 그래서 바르트는 독자의 탄생은 저자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저자의 죽음은 이미 필사자와 텍스트로 시작했고 독자는 이미 저자가 죽은 세상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바르트의 어떤 그 큰 주제이죠. 그 저자의 죽음이라는 어떤 책을 쓰고 이때 뭐 이제
저자가 죽었다 아니면 저자가 이제 뭐 푸코 같은 거 오토 펑션이라는 얘기하고 저자의 기능, 저자 기능이라는 얘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저자에 대한 어떤 그런 반박 이런 것들이 되게 심하고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던 이론의 그런 어떤 큰 기치였죠. 바르트가 여기에서 이제 또 이거와 연결돼서 나왔던 그 유명한 글이 이제 작품에서 텍스트로라는 글이죠. 그래서 저자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자를 중심으로 했던 정전 아니면 작품 이런 거가 아니라 이제 이걸 텍스트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아니면 다른 뭐 데리다도 그렇고 모든 그런 어떤 당시에 1030년의 그런 이론가들의 그런 공통점은 하나는 저자의 죽음이죠. 저자는 사라졌다. 그 다음에 이제는 텍스트다. 작품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이제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원칙을 갖고 수많은 이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Northern Anthology of Theory and Criticism이라는 이런 두꺼운 책인데 여기 영문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이 책. 이거 노트는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90년대 아니면 21세기 초에 이제 영문학을 공부하면 아니면 그 이전에도 항상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는 책이고 일부러 무겁고 그래서 이제 운동도 시키고 그런 책이었죠. 요새는 이제 다 이제 아니지만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이제 목차를 쭉 했지만 컬처럴 스터디 있고 해체주의 있고 페미니스트 이론 있고 그다음에 게이 레즈비언 이론 있고 막시즘 신역사주의 등등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나왔던 수많은 이론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첫 번째 발표하신 분도 여러 개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론가들도 우리가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는 저자의 죽음이다. 근데 이제 이때 저자는 그냥 단순히 작가일 뿐만 아니라 백인이기도 하고 남성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있죠? 하여튼 그런 어떤 그런 이 우리가 생각했던 위계 질서에서 항상 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죽음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권위를 반발하고 극복하고 찾는 그런 어떤 자유로움. 그러니까 포스트모더니즘을 얘기할 때 제가 제가 좀 늦게 시작했는데 끝나는 건 똑같군요. 알겠습니다. 예, 포스트모더니즘 얘기할 때 이제 이렇게 되게 무겁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자유로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플레이풀니스인데 그래서 이제 이 이론가들이 되게 플레이풀하게 자유롭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이론이 당시에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영문학계나 아니면은 어떤 문학 이론에서는 이제 문학계에서는 이론을 안 하면 사실은 문학 연구를 못 하는 것처럼 이렇게 30년 동안 됐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발이 생기죠. 아니 문학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론만 하냐, 문학을 해야지라고. 그 대표적인 게 Against Theory라는 그 스티븐 앱스랑 월터 번 마이클스라는 두 사람이 이제 84년에 이 글을 씁니다. 그래서 이 글이 당시에 엄청나게 논쟁이 있어요. 그 논쟁을 담은 책이 이제 Against Theory라는 책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여기 미첼이라는 사람 이제 변증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론이 이렇게 흥하면 당연히 이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맞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 당시에 이론을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어게인스트 티오리 처음에 읽었을 때 이게 뭔 소리야? 이거 말도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좀 그렇게 생각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하면서 이론의 시대에서 이론에 반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론의 시대에서 문학 연구를 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을까 그랬을 때 요 글을 다시 좀 꼼꼼히 읽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첼이라는 사람이 이제 서문을 쓰면서 이론에 반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저도 이게 기억나는 게 대학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 당시에 이론을 처음 이제 이렇게 막 영문학계에서 소개하고 그런 어떤 젊은 유학 갔다 오신 그 학자분이 발표를 이제 학술 발표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좀 나이 든 교수님들은 다 이 이론에 반하는 분들이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당신이 뭐 문학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금방 지나갔죠. 그러면서 다 이론을 하게 됐고. 근데 이 넵스랑 마이클스가 이제 이론의 반하야를 쓰면서 주로 이제 그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의미와 의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우리가 보통 포스트 모더니즘 했을 때 이제 언어적 전환이라고 하잖아요. 전환, 랭귀스틱 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그런 어떤 소시르부터 시작했던 그런 어떤 구조주의적 언어의 그런 어떤 바탕을 해서 언어가 자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이제 뭐 기표의 그런 어떤 뭐 플레이로 이제 의미가 만들어지고 뭐 그랬을 때 의도랑 의미가 의도는 이제 사람에 의한 거고 의무는 이제 그런 어떤 기표의 작용에 의한 거라면 이게 분리된 거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포스트모더니즘의 그런 어떤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만들려면 저자가 아니고 뭔가 다른 틀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이 두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이론이다라는 거야. 이제 어떤 의미를 텍스트의 의미를 만들려면 누가 이런 말을 했지가 아니라 의미가 어떻게 이 안에서 형성되지? 그랬을 때 그거를 그러면 이제 뭐 해체주의를 끌고 뭐 사이코애널리시스 고 페미니즘을 끌고 들어와서 그 의미를 이제 해석하는 게 가능해졌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이제 거기에 반발을 하면서 아니다. 언어라는 거는 사실은 의도랑 의미랑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이 두 가지는 어떤 언어들이 있더라도 그 언어가 뭐 떠다니는 그런 어떤 기표가 있든 뭐가 있든 의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언어가 의미를 양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의도와 의미는 같은 거다라고 해서 애초에 그런 어떤 이론들이 전제하고 있는 의도와 의미의 분리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고, 그래서 따라서 모든 이론적 작업은 반드시 멈춰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당시에 이제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론하는 사람이 뭐 영문학계에 거의 70~80%였는데 그만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쭉 목차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반발 뭐 이렇게 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반박해서 쓰고. 그래서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혼란도 있고 뭐 논쟁도 하고 사람들이 니네 틀렸다 뭐 의도와 의미는 분리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 사람들과 동조하면서도 의미라는 거는 저자가 의미한 게 있고 텍스트가 의미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론이라는 게 다 그런 건 아니다. 조금 다른 이론도 있으니까 이론 자체가 뭐 잘못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로 반박이 있었는데 이 넵스랑 그 마이클스는 엄청나게 단호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반박문을 쓰면서 87년까지 그러면서 이제 아니다. 우리가 맞았다. 의미와 의도는 분리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론은 다 끝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뭐 그 사람 그렇다고 하면은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뭐 문제는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만약 의미와 의도가 같은 거라면 의도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지? 라는 거죠. 왜냐면 저자가 살아있다면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뭐 이럴 수 있지만 죽은 저자들은 대부분의 문학하는 사람들이 다 죽은 저자를 다루는데 죽은 저자의 의도를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리고 그 의도가 그 저자가 이제 뭐 자서전도 남기고 뭐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그랬으면은 그나마 조금 알 수 있는데 뭐 100년, 200년, 300년 이런 뭐 500년 된 그런 저자들은 뭐 아무 기록도 남아있지 않고 더구나 그 역사상에서 이제 정전이라고 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의 의도는 알아낼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의도를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의미와 의도를 분리하지 않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작품의 의미는 우리가 모르는 거냐라고 의문을 던졌을 때 마이클스라는 사람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의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의 콘텍스트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가 있을 때 그 어떤 작가라는 사람이 그 글을 쓴 사람들이 그런 작품에서 어떤 뭐 인물을 만들고 어떤 사건을 다루고 이런 게 항상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을 하려면 그 사람이 주변에 있었던 어떤 다른 일들과의 그런 어떤 끝없는 이제 진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오실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진동 사이에서 결정하고 타협하고 그러면서 그 타협물의 결과로 작품이 나오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의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 작품이 나왔던 당시에 모든 자료 거의 모든 자료들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역사주의라는 그런 어떤 문학
연구론으로 발전이 됐죠. 그래서 신역사주의의 그런 어떤 대표적인 학술지가 representations라는 학술지가 있는데 그 학술주의를 창립한 사람이 마이클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신역사주의는 신역사주의 하면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이 그린블라트라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문학적 텍스트와 비문학적 텍스트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신역사주의적 접근법은 정전 부숙이라고 비난받기도 했지만 문학 연구에 큰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텍스트가 생산된 동시대에 다른 텍스트에 관한 다학제간 연구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문학 비평가들의 활동 영역을 한층 넓혔다는 점도 인정받을 만하다. 이전에는 중요치 않았던 사소한 자료마저 이제 신역사주의 글을 읽어보시면 진짜 대단해요. 막 이렇게 그 당시 나왔던 조그만 신문 구석에 나왔던 기사 같은 거를 연결시켜갖고 해석도 하고 막 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연구할 게 막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의 참여를 했고 저는 천성이 게을러서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했는데 이전에는 연구 대상이 되면서 신역사주는 진정으로 먼지를 털어내는 작업을 해왔다. 해석만큼이나 발견이 중요해지면서 남들이 간과했던 자료를 들춰내요. 물질적 관습의 네트워크 속에서 위치시키고 이를 통해 작가의 타협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역사주의, 그 다음에 의미와 의도의 그런 어떤 합치 이런 것들을 지향하면서 무한한 텍스트를 이제 계속 이렇게 발췌를 해야 돼. 이제 찾아내 갖고 보고 그래서 진짜로 먼지를 털어내는 그런 어떤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첫 30년의 역설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론을 반박해서 이런 무한한 텍스트의 발굴과 그 텍스트와의 연결망 속에서 작품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면에 이론을 하는 사람들도 이론만 한 게 아니라 이론을 통해서 뭐 많은 텍스트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런 어떤 이론들의 기본적인 그런 어떤 전제가 모든 것이 텍스트였잖아요. 그래서 문학 텍스트를 공부하면은 그런 다른 텍스트, 철학도 되고 뭐 경제학도 되고 아니면은 문화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텍스트화되는 그런 어떤 시대였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텍스트에 반하는 사람도, 그리고 이론에 반하는 사람도, 그리고 이론을 찬성하는 사람도 모두 다 텍스트에 집중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텍스트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책도 아니고 그냥 없는 책도, 뭐 이렇게 예전에는 잘 보지도 않았던 책들을 들춰내서 먼지를 털어내고,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했던 게 뭐 문화연구 같은 게 대중문화연구, 컬처럴 스터디가 있는데, 컬처럴 스터디 보시면 진짜로 옛날에 뭐 구석에서 있던 그런 어떤 뭐 기념품 같은 거, 뭐 병뚜껑 같은 거 다 끄집어내 갖고 먼지 털어 갖고 그거의 의미를 해석하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1030년은 이렇게 먼지를 털어내는 그런 어떤 시기였다. 근데 그 먼지를 털어낸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텍스트의 시대였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시대가 왔죠. 그렇게 막 털어냈는데 9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가 되게 뭐 익숙한 이 디지털 휴머니티즈가 생겼죠. 그래서 모든 텍스트가 전산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그림은 그런 어떤 먼지 나는 거였는데, 이제 텍스트는 이렇게 다 먼지 없는 곳에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이상한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시대에 왜 먼지를 마시며라고 했냐면, 이제 텍스트에서 벗어나는 시기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95년 이 그림, 왼쪽 그림 뭐 이렇게 오른쪽 그림이죠. 여러분 왼쪽이구나. 여러분 보기에는 이게 이제 미세먼지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그런 역사인데, 95년에 처음으로 미세먼지 경보 체제가 생겼어요. 이게 이제 88 올림픽 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미세먼지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95년에, 그러니까 90년대 미세먼지라는 게 생겼죠. 생겼다기보다는 미세먼지에 이제 그런 어떤 인식이 생기고, 지금은 저희는 너무 익숙하게 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먼지, 근데 먼지가 어떤 책먼지가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먼지가 시작된 거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인간의 문명이나 과학기술로 인한 그런 어떤 먼지들이 생겨났고, 그걸 대표적인 게 이제 옆에 그림 보시면 이게 뭐 이렇게 알아보실 분 계실지 모르지만 이건 인터스텔라의 첫 장면입니다. 야구하는데 이제 엄청난 먼지가 오죠. 그래서 이제 이 먼지를 못 견뎌서 사실은 인터스텔라 이제 우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미세먼지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게 90년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21세기 들어오면서 더 크다기보다는 정말 충격적인 먼지가 있었죠. 그게 9.11 먼지입니다. 예, 이쪽에 오른쪽에 그림이 이제 당시에 그런데 9.11 먼지 당시에 이제 소방관들이나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런 어떤 구조를 해왔던 사람들이 이 당시에 먼지를 먹고 사실은 자기들이 먼지를 마시면서 뭘 마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지금 암으로 죽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겨우 이제 법이 통과돼 갖고 이 사람들 뭐 보상도 좀 하고 그런 때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먼지가 있고 근데 이 9.11의 그런 이전이나 이후 보시면은 9.11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미국과 어떤 서구와 중동과의 싸움이죠. 그게 이제 9.11 이후에 계속 유지되면서 이 반대쪽 그림은 이제 제가 제 책에서도 좀 얘기를 했던 건데 아메리칸 스나이퍼라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게 자서전이고 이제 영화로 만든 건데 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라크군과 이제 미군들이 막 싸우는데 서로 막 죽이고 막 이렇게 어쩐데 갑자기 모래먼지가 와서 소용이 없어요. 다 이렇게 적과 뭐 이런 게 그냥 모래먼지가 다 뒤덮고 아무도 못 보는 그런 상황이옵니다. 그래서 이런 모래먼지가 그냥 어떤 자연현상이 아니라 이 모래먼지 자체가 되게 21세기에는 뭐랄까 과학 문명 이런 거와 관련돼서 그리고 전쟁 등등 뭐 테러와의 전쟁부터 시작해갖고 이 먼지 자체가 되게 이렇게 이상한 의미를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모래주의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이제 이 사이클로피디아라는 이게 티오리 픽션이라고 하는데 소설인데 소설 같지 않고 이론서예요. 이제 이 사람도 뭐 데리다 전공하는 사람들이라서 둘레즈 전공하고 데리다 전공해서 보시면은 막 이 더스티즘이라는 게 모든 게 모래로 가는 거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궁금하시면 제 책을 사보시면 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깨닫는 거는 21세기가 달라졌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최근 30년이 달라졌다라는 게 조금씩 깨닫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말들이 이제 인류세란 말도 있고 그다음에 옆에 뭐 비인간 전환 아까 뭐 윤리적 전해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거와 맞춰서 이제 뭐 비인간 전해가 있었죠. 이제 책도 이제 2010년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뭔가 여태까지의 우리가 했던 것들 인간이 했던 것들이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키기라는 그런 어떤 인식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다는 인식과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줘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다시 자리매김해야 되는 그런 어떤 뭐랄까 모티베이션이랄까 그런 거는 이 non human turn 그러니까 비인간 전해로 이루어야 된다라는 게 두 가지 인식이 같이 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인간 전해를 하고 비인간에 대한 어떤 먼지를 마시면서 비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게 무슨 의미지? 그러니까 아까 뭐 먼지가 이렇게 모래먼지가 나고 우리가 미세먼지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의미를 하려면 비인간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무엇인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죠. 비인간 전의 문제도 아니 비인간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비인간들이 우리에게 계속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전달이 언어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존의 그런 이해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걸 어떻게 도대체 그 의미를 우리가 도출해내지? 거기에 대한 어떤 큰 문제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비인간 전해가 그런 의미고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넵스와 마이클스의 그런 어떤 한계가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의미와 의도가 하나 되는데 넵스와 마이클스는 그래서 이 되게 유명한 예가 있는데 어게인스트 티오리에서 이제 그 파도시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을 가는 이렇게 해변을 가는데 이게 해변가에 시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월스버드 시고 뭐 이렇게 그런데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보니까 이게 되게 우연하게 어떻게 뭐 진짜 말도 안 되게 우연하게 시가 쓰여져 갖고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은 이건 자연의 시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도가 없이 쓰여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의도가 없는 존재가 만들어낸 무언가는 신호나 메시지는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넵스 마이클스 그 똑같은 글에서도 컴퓨터가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또 물어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질문하면은 당연히 그렇지 뭐 의미를 만들어냈는데 이 두 사람은 그 당시에 얘기했을 때 컴퓨터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의미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먼저 얘기할 때 이제 이 두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하죠. 여기 오른쪽에 그림은 뭐 아시는 분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 네. 이 고릴라가 그린 그림이죠. 코코라는 고릴라가 80년대부터 이제 막 작품을 만들어내고 이제 전시회도 했었죠. 지금도 영국에서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코코와 새를 그린 거예요. 예. 이제 처음으로 이게 뭐 6만 불인가 팔린 그런 그림이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그림이고, 그 다음에 이 옆에는 이제 I am 코드라는 책인데 처음으로 이제 그 인공지능이 쓴 시를 모아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They forgot about me, my creator is dead. 뭐 그게 그냥 쭉 helpme인데 이게 뭐냐면 컴퓨터에게 AI한테 너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고 시를 쓰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게 코코의 예술도 그렇고 저 시도 그렇고 과연 의도가 없는 존재라서 이 두 가지가 의미 없는 작품인가? 의미 없는 생산물인가? 이거는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와 의도는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합치됐다고 얘기하는 건 좀 힘든 것 같고, 그랬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이제 2분만 예.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의도가 의미를 부였을 때 비인간 존재의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랬을 때 하나는 언어에서 나가는 거죠. 언어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요새 뭐 포스트 휴머니즘 많이 얘기하는 헤일즈가 얘기하는 코드로서의 그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제 언어를 듣지만 사실은 그건 코드를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경험이 사실 뭐 90%의 경험이 지금 코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만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와 코드를 함께 생각하는 시대가 이미 왔고 그렇기 때문에 언어만으로 어떤 의미 전달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코드가 어떤 우리의 주 그런 어떤 언어 의미 전달 소통이 방식이라면 그러면 코드는 컴퓨터도 쓰고 그다음에 뭐 어떤 뭐 유전자 코드도 있고 그랬을 때 그러면 의도가 없는 그런 존재들도 코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의미를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제 케일즈가 얘기를 하면서 포스트먼이 그런 어떤 존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즈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드라는 거는 일종의 어떤 텍스처리티를 근거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텍스트에서 더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엑스트라 텍스처리티라는 말을 좀 쓴다면은 코드나 언어가 아닌 그런 다른 방식. 그게 이제 여기 뭐 켈프라는 사람이 이제 그 동물 연구를 하면서 이제 포스트모니즘을 전개하는 사람인데 켈프 제가 이제 미학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예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예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켈프의 기본의 입장은 예술이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술이란 시각 예술이나 어떤 그런 거죠. 문학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랬을 때 이거는 엑스트라 링귀스틱. 그래서 언어를 넘어서 뭔가를 전달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뭐 상대적으로 빈약한 매체인 언어와 텍스트성. 그러니까 빈약하다는 게 이제 양이 적다는 거죠. 이제 실제로 할 수 없는 방식들을 제공한다. 그래서 예술의 개입은 예를 들어 종의 손실과 소멸의 문제에 관한 예술의 개입은 언어라는 매체에 의한 이론적 해설보다 비록 덜 정확하더라도 더 다차원적이 된다. 그래서 이 예술이 비인간 존재의 의미를 아니면 비인간 존재를 우리가 고민할 때 정말 중요한 그런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울프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이제 그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뭐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러다가 보면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우리가 왜 그렇게 하지라는 거죠. 왜? 그랬을 때 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우리에게 계속 전해주고 있는 비인간 존재가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비인간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비인간 존재의 실제라고 얘기한 거죠. 뭐 이렇게 리얼리티라고 이제 뭐 보면 뭐 신사물론 뭐 아니면 사변적 실제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모니라는 어떤 하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객체지향 존재론을 이제 개진하고 있는 그런 철학자인데 그래서 진짜로 이거는 제가 뭐 립서비스는 아닌데 하면은 미학을 제일 철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학이 되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미학이 아까 울프가 얘기했던 것처럼 언어를 넘어서 뭔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미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 느끼고 있는데 그 느낌을 통해서 그 너머에 뭔가가 있구나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너머가 있구나가 예전에 어떤 초월적인 무슨 개념이나 초월적인 존재라면 이제는 비인간 존재, 어떤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를 우리가 예술을 통해서 계속 느낄 수 있고 감지할 수 있구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가 실제 비인간 존재의 실제를 알기 위해선 그래서 텍스트를 넘어선 비인간을 우리가 감지하고 경험하고 상상할 수 있으려면 예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글의 마지막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먼지를 마시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 먼지를 경험하고 힘들어하고 먼지의 원인과 폐해를 따져보고 상상하면서 우리는 기후 위기를 걱정하고 인류세를 논의한다. 하지만 먼지를 마시면서 문학예술 이론은 그 이상을 해야 된다. 먼지 너머로 물러서 있는 알 수 없는 수많은 비인간 존재를 경험해야만 한다. 먼지로 인해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이라고 해도 그 비인간 존재들이 어떨지 상상해 봐야 한다. 그리고 현실에서 이 고민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먼지를 마시며 진정 걱정해야 할 일은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비인간 존재들의 실제다. 감사합니다.